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우리 간단하게 OT는 했고요. 관세법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관세법 혹시 공부하신 분 없으시죠? 태어나서 처음이죠, 관세법.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진짜 1차 때 얘 갖고 싸우고 또 2차 때도 얘랑 갖고 이제 얘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뭘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관세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먼저 보고 구경을 좀 하고,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필요한 과정이니까 너무 힘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구경하세요. 구경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막 이제 시작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시간은. 그래서 관세법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에 보면 일단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맨 끝에 보면 아마 못 찾았을 거예요.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접혀 있는 게 있어요. 좀 두꺼운 종이로 맨 끝에 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좀 펴볼게요. 이거는 관세법 조문표입니다. 자, 관세법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시험 범위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뭐냐? 자, 법이라는 건요 법률이 있고요.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령 이라고 해서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뭐 고시라든가 예규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험 범위는 법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까지, 그러니까 시행규칙까지예요. 이 내용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기 관세법 조문표에서 보는 건 바로 법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법 얘기를 할 때 이제 3단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제 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법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 내용들이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에 따라서 뭐 1조에 필요한 시행령이 있을 거고, 뭐 2조에 필요한 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 있진 않고 어쨌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이 이제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1조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법률이겠죠. 법률. 제가 이 3단 법을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요 3단 법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는 조문표는 이 법률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메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관세법 법률은요 1조부터 몇 조까지 있어요? 330조까지 있죠. 맨 끝에. 그쵸? 330조까지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329조까지 있었는데 330조가 새로 생겼어요. 이 개정이 됩니다. 법률은 1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고요. 여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수시로 개정이 돼요. 그렇다고 뭐 매일 개정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뭐 2월이나 3월 이럴 때 개정이 되고요. 시행규칙은 정말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죠. 개정이 되면 어떡하나? 실컷 다 공부를 해놨더니 개정이 된대. 보통 법 개정은 1월 1일, 그러니까 12월쯤 돼요. 그래서 1월 1일 날 시행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12월 말에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쯤 법 개정이 되는데, 그때 언제예요? 그때가 우리 1차 시험 3월 달 혹은 4월 달, 보통 3월 달에 이제 좀 땡겨져 가지고 올해처럼 3월 달에 볼 확률이 커요. 어쨌든 그때 1월 달이면 이제 딱 구칙에 들어가서 막 연락 막 해놨을 때 아니야. 근데 바뀐대, 젠장. 하지 말걸. 그럴 순 없어요. 법이 개정이 되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고 제가 챙겨 드릴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챙기지 말아요. 그 시간 걸려요. 시간 없어. 그때 스스로 챙길 때 회계 한 문제라도 더 푸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챙겨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개정 내용은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지사항으로 항상 올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법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 걱정하지 말아요. 꼭 해드립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 없어요. 자, 대신 개정이 되자마자 그날 당일날 나한테 언제 올려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나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법 개정은 그렇게 올릴 거고, 교재에 딱 맞게
딱 맞게 오려서 붙일 수만 있게 간단한 가위질 작업과 테이프질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딱 그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1조부터 330조까지가 우리 관세법입니다. 관세법. 자 그러면 1차 때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이 1조 목적, 2조 정의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워야 되나? 아니에요. 사실 1차 때는 이거 별 필요 없어요. 이거 몰라도 돼. 2차 때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2차 때 사실 이거 쓸 일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때부터 좀 친해지시라고 내가 보는 관세법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가장 크게는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구분은 그래서 1장부터 맨 끝에 13장 보치까지 있어요. 그래서 장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 그 장 밑에 뭐가 있어요? 바로 조가 있는 게 아니라 절이 있죠. 절. 바로 조 1조 2조가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제1장 밑에 제1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2절이 있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절이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장절조 이거를 맞히는 시험은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절이 좀 긴 경우가 있어요. 절이 좀 긴 경우는 중간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관이라는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지금 3장에 세율 및 품목 분류가 있죠. 세율 및 품목 분류 찾으셨어요? 두 번째 칸이에요. 잘 안 들어오죠? 이게 아직 처음이라 좀 친해져야 돼요. 자, 3장에 보면 세율 및 품목 분류가 있는데 제1절 통칙이 있어요. 자, 절 밑에 바로 조가 있죠. 49조, 50조. 근데 제2절 한번 봐봐요. 2절 보면 바로 51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관이라는 게 있죠. 1관해서 그 1관 밑에 조가 있어요. 그래서 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절 밑에 바로 조가 있고요. 뭐 좀 쪼개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는 뭐 항, 호, 목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 보는 게 이 조예요. 조. 법조문 이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뭐 잘라가지고 어디다 붙일까요? 책상 앞에 붙이면 좀 너무 자주 보일래나? 고개만 들면 얘가 보이면 너무 싫어질 것 같기도 하니까 옆쪽? 옆쪽 이렇게 고개 돌려야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다 좀 붙여놓으시고 좀 친해지세요. 그래서 1차 때는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디지? 하고 딱 보는 거예요. 아, 4장 감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지? 아, 통관하고 있구나. 보세구역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구경을 하셔서 친해져 놓으면 2차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가끔 이걸 잊어버리시고 2차 때 저 이거 잊어버렸어요. 하나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도 없어요. 제 책에 있는 거 하나 띄워드릴 수 있는데 벌써 띄워갖고 없겠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자신이 없다. 내가 지켜낼 자신이 없다면 좀 복사를 해놓든가 하세요. 여유분 저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거 보면서 우리 차례랑 비교를 해서 좀 보실 거예요. 관세법 내용. 그래서 이렇게 펴놓고 우리 어딜 갈 거냐면 자, 6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체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 뭐 이거는 법 내용이에요. 이건 체크하세요. 이건 반드시 체크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아 얘는 읽어만 보세요 하는 내용은 진짜 읽어만 보시면 돼요. 여러 번 읽어보면 나랑 친해지고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외우지 않더라도 나랑 친해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고 그래서 많이 읽어보세요 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는 가끔 가다가 아 요거는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하는 분들이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아, 나 너무 심심한데 관세법이나 한번 볼까? 이럴 때 보시면 돼요. 보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자, 그 정도로 뭐 별로 비중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건 심심해도 보지도 마세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찢어버리진 말고 그거는 진짜 심심해도 보지 마세요. 전혀 필요 없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다 보진 않아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6페이지 보시면 맨 처음 내용이 이제 관세법 제1조입니다.
모든 법은요, 그 법이 생긴 목적이 1조에 나와요. 자, 이 1조를 제가 보는 이유가 이 1조의 관세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관세법의 목적이 뭘까요? 자, 관세법은 우리가 흔히 세법이라고 얘기하죠. 세법. 우리 또 내세법이 내국소비세법이라고 해서 물론 내국소비세법이라는 건 없죠.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있고 개별소비세가 있고 주세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어쨌든 그 걔네들 세법이죠. 그렇죠? 관세법도 사실 세법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해요. 다른 세법에 비해서. 자, 다른 세법들은 다 세금 얘기,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한번 볼게요. 관세법의 목적은 뭐냐? 얘도 돈 얘기합니다. 세금 얘기. 자, 관세, 부가, 그 다음에 징수. 얘를 적정히 한대죠. 근데 요것만 보겠대요? 또 뭘 보겠대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보겠대요. 통관.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이 두 가지를 적정하게 해서 관세 수입 확보해서 한마디로 돈 벌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관세법의 목적이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거겠죠. 관세법에서는 관세 얘기도 할 거고요. 당연히 세법이니까 세금 얘기는 당연히 하는데 다른 세법하고는 다르게 통관적인 절차 부분도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우리는 세금 부분을 앞부분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중반부쯤 갔을 때 이제 우리는 통관에 대한 얘기들을 볼 겁니다. 외국 물품이 미국에서 물건이 하나 들어와요. 수입이 됩니다.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통관 절차, 수입 통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집에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밀수예요. 그래서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런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또 수출 통관인 거고. 우리나라에 들렸다 가는 거. 우리가 그런 걸 반송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송도 역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도 보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더 어려울까요? 이 부분이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 세금 부분은요. 관세에 대한 부분은 좀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무조건 외운다고 되지 않아요. 개념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고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통관 부분은요. 사실 절차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수입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 안 하면 뭐 가산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해하고 뭐 이런 거랑은 약간 조금 그렇겠죠. 물론 이해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게 뭐 어려운 이해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 내용을 이해만 하면 되지 않나요? 반드시 외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 가끔 하시는데 그래요. 개념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나서 외우면 훨씬 편할 거예요. 문제 풀기가. 2차 때도 마찬가지고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만 한다면 오픈북으로 시험 봤을 때는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오픈북이 아니거든요. 닫거든 책을.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일단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외울 거 외우고 사실 외우는 거 지금 너무 안 외워져요. 혹은 외웠는데 또 까먹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막 털어놓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시험 전까지만 외우면 돼요. 뭘 그걸 바로바로 외우려고 그래요. 아직 시간 많은데. 그렇죠? 외울 부분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문제 푸는 연습하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하고 이게 1차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차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좀 앞으로 오셔야 돼요. 차례. 어이구 페이지가 없네. 차례는. 자, 보시면 교재가 자 1부 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총칙은 그야말로 총칙 관세법에 대한 총칙일 뿐이고요. 근데 내용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부에 보면 과세 파트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이 관세라는 세금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자, 굉장히 깁니다. 쭉 넘어가서 보시면 3부에 통관 파트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절차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통관 파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보면 4부 관세 행정 구제 파트가 있고 5부 처벌 파트가 있고 6부는 뭐 기타 파트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고. 4부 5부가 궁금하죠. 이건 또 뭔가 요 얘기도 좀 할 거예요. 일단 우리 과세 파트와 세금, 자, 통관 파트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과세 파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얘기들을 한번 해봅시다. 자, 법조문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뭐 그림 그리셔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뭐 그려봐요. 자, 우리가 과세 파트에서 봐야 되는 건 이제 볼 건데, 여러분 관세라는 세금을 왜 내야 될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했으니까. 우리 그냥 마트에서 우리 국산품 사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품 사는데 한국에서 만든 거 한국에서 그 마트에다 갖다 놨는데 그거 사는데 관세라는 세금을 내진 않죠. 부가세는 내겠지만. 근데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왔을 때는 관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물론 관세율이 0%여서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과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과세에 대한 이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잖아. 관세 왜 내? 외국에서 물품 갖고 왔으니까 수입해니까 당연히 내는 거죠.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멍청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할게요. 관세라는 세금은요. 관세라는 납세 의무가 성립을 했기 때문에 관세라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납세 의무가 성립을 했다는 거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겼다는 거겠죠. 왜 관세라는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나한테 생겼을까? 그걸 한번 보실 거예요. 이걸 왜 생겼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과세 요건, 과세가 뭐예요?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뜻이죠. 세금을,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과세 요건을. 자, 우리는 관세에 대한 과세 요건을 네 가지로 주요하게 이제 네 가지로 뭐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면 뭐 이거 말고 더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요한 과세 요건은 이렇게 네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관세라는 세금의 특징은요. 유체물에 부과가 돼요. 무채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뭔가 뭐 다운로드를 내가 받았다든가 인터넷으로 그랬을 때는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체물에 부과하는 게 관세라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될 물품이 있어야겠죠. 그걸 우리가 과세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세 물건.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될 물건이 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당연히 외국 물품이겠죠. 내국 물품은 아닐 거고. 과세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품을 산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화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에서는 이 사람을 세금을 내야 될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이 있고 돈 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라는 세금이 계산이 돼야겠죠. 관세가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관세라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낼까요?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제가 이걸 수입할 거예요.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얘 세율이 8%예요. 100만 원에 8% 곱해서 8만 원의 관세를 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얘 얼마짜리니? 이거를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표라고 더 익숙하죠. 과표 하는 거. 자, 과세 표준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과세 표준을 관세법에서는 뭘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짜리니 그랬잖아요. 가격. 근데 가격만 과세 표준으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일부의 물품, 정말 몇 손에 꼽을 만큼 정말 일부의 물품은요. 수량으로 과표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수량. 그러니까 뭐 키로당 얼마, 미터당 얼마, 뭐 키로당 30원, 뭐 미터당 100원 이런 식으로 수량으로
과표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뭐 수량은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수량으로 과표 잡는 거. 자, 왜냐면 이건 몇 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가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거를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납세 의무자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과 세관의 입장이 달라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에 신고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보통 다 이거는 맞추더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죠. 납세 의무자의 마음은요, 이거를 낮추고 싶어 해요. 근데 세관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게 좀 충돌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가격은요, 제가 이거를요, 원래 100만 원짜리야. 남들 다 100만 원에 사와. 근데 제가 친한 사람한테서 이걸 50만 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5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세관에다가. 내가 뭐 50만 원으로 사왔으니까. 가격이 50만 원이니까. 세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래, 네가 친한 사람한테서 사와서 50만 원에 사온 건 네가 잘한 건데 난 그렇게 세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난 100만 원으로 받겠다. 이렇게 가격은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가 얘기하는 거랑 내가 얘기하는 거랑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게. 우리 2차 때 관세 평가라는 과목 봤었죠. 그게 바로 이거 갖고만 싸우는 거예요. 요거 갖고. 근데 여러분 수량은 싸울 이유가 없죠. 왜? 누구나 재보면 몇 미터인지 알아. 누구나 개수 세보면 알아요. 키로 달아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 얘기를 안 해. 근데 얘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얘기를 하고요.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가격을 우리가 따졌을 때 또 관세율이 있겠죠? 관세율.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4대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는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생겼다. 외국 물품을 제가 사왔고요. 수입을 했고요. 제가 화주, 납세 의무자고요. 그 물품의 가격이 있고요. 그 물품에 관세율이 있다면 전혀 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납세 의무를 확정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확정하는지 방식을 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전기세 어떻게 내요? 수도세. 여러분이 전기세 한 달에 한 번씩 내잖아요. 낼 때 전기 파이프 올라가고 막 계량기 뜯어보고 막 얼마나 썼냐 막 이렇게 봐요? 아니죠. 수도세도 마찬가지고 그냥 고지서 날라오죠. 근데 부가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뭐 종합소득세 이런 거 5월이 다가왔어요. 너무 싫어요. 자, 그런 거 신고해야 되죠. 우리가 저절로 날라오지 않죠. 그렇게 제가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생겼을 때 스스로 내야 되는 걸 우리가 신고납부 제도라고 하고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걸 우리가 부가고지 제도라고 합니다. 관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납부 제도예요.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면 그 납세 의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게 관세라는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이에요. 신고납부 방식이. 그래서 이거 대행해주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죠? 통관 대행해주고 이거 해주는 사람. 수입 신고해주고 납세 신고해주고 가격 신고해주고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대행해주는 사람이 관세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신고 납부를 기대하기가 좀 힘든 그런 일부 물품들이 있어요. 일부 물품들. 예외적으로 그런 물품들은 세관장이 알아서 납세 고지서를 날려주는 부가고지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고지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행자 휴대품. 이제 여행자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거는 물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써먹을 일이 많겠죠. 여러분 나중에 관세사 되면요.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을 거예요.
저 누구의 친구의 뭐 사돈의 팔촌인데요. 뭐 얘기 들어서 전화를 드려요. 저 지금 세관에 걸렸거든요. 여행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럴 때 어떡할까요? 세금 내세요. 그래야지. 세금은 내야죠. 그렇게 걸리면 세관장 엄마도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걸리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걸리게 되면 거기서 반항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 그럴 경우 많이 와요. 그다음에 뭐 친구들 뭐 직구 같은 거 할 때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해줬어요. 처음에는 제가 해줬는데 나중에는 뭐 간이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수입 신고는 관세사가 해야 되는데 간이 신고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이제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나게 직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알려주지 말 걸 그랬나 봐요. 한 번씩 해줄 때마다 술 한 잔씩 얻어 먹었었는데 요즘 그런 게 다 알려줬더니 어쨌든 관세가 되고 나면 그런 연락들이 많이 올 거예요. 저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해대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 난감할 때가. 자, 어쨌든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행자 여러분 미국에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얼마까지 면세예요? 이건 다 아시던데 600불까지가 면세예요. 600불. 예전에 400불이었는데 좀 올랐습니다. 600불까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면세가 되는데 그럼 반대로 600불이 넘어가면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가끔씩 이렇게 입국장에서 보면 똑같은 티 입은 언니랑 어떤 아저씨랑 아저씨는 막 소리 지르고 있고 그 언니는 막 울면서 내 가방이에요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있고 그런 경우를 가끔씩 보실 거예요. 걸린 거죠. 명품백 신혼여행 갔다 와서 선물 잔뜩 사가지고 걸린 거예요. 600불이 넘었는데 과세인데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니라고 체크해서 그래요. 입국 신고할 때 여러분 다 600%는 웬만하면 넘죠. 넘는데 다 체크 안 하잖아. 걸린 거야. 그러다가. 그래서 그 얘기도 할 텐데 어쨌든 600불이 넘으면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600불이 넘는다고 체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봐봐요. 제가 600불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입국을 하자마자 그게 신고납부 원칙대로 간다면 저는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왜? 세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입국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얼마나 힘들어. 다리는 부러질 것 같고 막 쭈그려져 있었더니 이코노미석에서 막 쭈그려져 있었더니 막 다리는 부러져 엄마는 보고 싶어 죽겠고. 근데 어때요? 신고납부가 원칙이면 저 관세사 어디 있나요? 뭐 찾아가지고 저 제 거 신고납부 좀 해주. 저 지금 내렸거든요. 신고납부 좀 해주세요. 제 거 통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관세가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세요.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 또 기다리고 뭐 공항에서 또 아무도 신고 안 할 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 600불이 넘는다고 신고를 하면 세관장에 부가고지를 해줍니다. 관세사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 게 부가고지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관세를 알아서 부가 징수를 해주는 부가고지 제도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원칙이었다. 그러면 관세사 할 일이 반으로 뚝 줄어들 거예요. 신고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해주는 그게 주요 업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이 뭐냐?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할 거예요. 왜 소멸할까요? 납세 의무가 왜 없어질까요? 냈으니까 납부를 하니까 없어지겠죠. 근데 납부하지 않아도 없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가권, 징수권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해당 부분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내면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납부하면 소멸하겠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서는요. 원칙만 얘기하면 사실 법이 요만해질 거예요. 굉장히 얇을 거예요. 근데 원칙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법에서는. 원칙만 있으면 법이 어렵지 않아요. 항상 예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거예요. 납세 의무의 소멸 부분에서. 자, 우리가 과세 파트에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근데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납세 의무가 성립해서 확정돼서 소멸을 하는 이런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봐야겠지만, 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그 물품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물품이에요. 혹은 그 물품이 학술 연구용품이에요. 어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감면이라고 얘기하죠. 제일 신나는 거. 감면,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면 제도도 볼 거고요. 또 세금을 냈는데 어떤 이유에 해당이 되면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더 신나는 거죠. 환급. 환급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관세라는 세금은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할부 안 돼요. 근데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된다. 뭐 중소제조업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나눠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할납부, 줄여서 분납이라고 얘기하죠. 분할납부에 대해서도 또 보실 거예요. 자,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차례 한번 볼게요. 자, 과세 파트에 보시면요. 제1장, 2장이 납세 의무의 성립, 3장까지. 그쵸? 납세 의무의 성립이죠. 이게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구분을 해놨어요. 과세 물건과 납세 의무자는 그닥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관세법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과세 가격, 요 부분. 이게 지금 과세 표준이라고 나와 있는 데 있죠. 납세 의무 성립 2. 요거 지금 제1절 관세평가 개요 2절 뭐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 해가지고 5절까지 요 내용이 2차에서 관세평가로 혼자 독립하는 부분이에요. 딱 요것만. 2차 과목 한번 보세요. 관세법에 보면 관세평가는 제외한다. 환급특례법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세평가를 제외하는 이유가 뭐냐. 2차에서는 얘가 따로 독립을 해요. 얘 혼자서 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2차 가면 더럽게 어려워지는 꽈락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 관세평가 쪽에서 나오죠. 그래서 1차 때도 사실 이 관세평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관세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 세율도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의 성립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납세 의무 확정 보시면 신고납부제도 부가고지제도 위주로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소멸이 나옵니다. 납세 의무 소멸. 자, 그 다음에 뭐 담보랑 품목 분류는 좀 지나가는 페이지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보시면 감면 나오죠. 분할납부 나오죠. 옆에 보시면 마지막에 환급제도 나오죠. 그래서 감면, 환급, 분할납부에 대해서 보면서 과세 파트를 마무리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법으로 한번 볼게요. 법조문 한번 보시면 대충 한번 구경만 좀 해봅시다. 자, 법조문 보시면 조문표. 자, 1장 총칙은 총칙이고요. 2장 보시면 2장에 볼게요. 지금 일단은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자, 14조, 16조, 과세 물건 확정 시기 19조 이런 데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과세 가격 부분 볼게요. 4절 보세요. 4절. 과세 가격의 신고 및 결정이라고 해서 제1관의 27조부터 37조의 4까지 있죠. 이게 바로 관세평가 부분이에요. 관세평가. 그 다음에 우리 관세율 3장에 나오죠. 세율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3장에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 확정 보시면 납세 의무 확정은 어디 있냐면은 2장 5절 맨 끝에 보세요. 맨 아랫부분 2장 5절 맨 첫 번째 칸에 아랫부분 보시면 부가와 징수라고 나오죠. 여기서 보는 거예요. 납세 의무의 소멸은 2장 2절 조금 또 위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 순서랑 교재 순서랑 좀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근데 법조문 순서대로 보면 약간 이게 갑자기 성립했다가 세율도 안 나왔는데 막 소멸을 받다가 맨 끝에 막 확정 보면은 더 막 헷갈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보기 위해서 제가 법하고 순서를 약간 바꾼 거예요. 대신 법의 구조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구경을 시켜드린 거예요. 구경만 하면 돼요. 진짜 말 그대로 구경만. 자, 그 다음에 사장에 보면 감면, 환급, 분할납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궁금한 게 뭐예요? 이제 어디가 중요한가? 찍어주세요.
이거 많이 하잖아. 그쵸? 자, 사실 1차에서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오고 이렇게 부피가 큰 부분들이 있죠. 부피가 좀 큰 부분들은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과세표준, 관세평가 부분, 관세율, 그 다음에 감면. 사실 이 과세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세 부분을 꼽으세요 하면 저 과세 표준 부분과 관세 평가 부분, 그다음에 관세율 부분과 감면이에요. 감면.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내용이 제일 많아요. 요 세 개 합쳐 놓으면 나머지 부분 뛰어넘어요. 나머지 부분들 합쳐 놓은 것보다 요 세 개 합쳐 놓은 게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분량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 파트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관 파트 보실 거예요. 다시 차례로 가보실게요. 자, 이제 세금은, 관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할 거고요. 통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통관. 자, 외국에서 선박 혹은 항공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출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에서 이제 물건을 실어서 출발을 시켰겠죠. 출항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박이 인천항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입항을 하겠죠. 자, 입항했어. 너무 신나. 내가 산 거 왔어. 바로 꺼내갖고 배에서 꺼내서 집에 가져가면 그게 바로 밀수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인천항에 입항을 했는데 인천항 거기다가 다 늘어놓고, 왜냐하면 집에 못 가져간다니까. 한마디로 국경선이 이렇게 있는데, 국경선이 이렇게 인천항 쪽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외국 그 물품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집에 가져가면, 한마디로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이게 밀수라니까. 이걸 어떻게 해? 인천항에다가 다 늘어놓고 그러면은 수입 통관을 해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입 통관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 물품을 국내에 갖고 들어와서 일정 구역에다가 우리가 얘를 보세 구역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놓고 여기서 통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져가서 통관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인천항에 늘어놓고 통관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세 구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 창고, 지정 장치장, 이런 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보세구역. 이제 보세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말이 통해야 돼. 보통 보세구역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옷 싸게 파는데요. 보세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관세법에서 보세구역은 세금이 보류된, 세금이 유보된, 통관이 보류된, 한마디로 아직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서, 한마디로 수입 신고를 해서 수입 신고 수리가 돼서 내국 물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수입 신고에서 수입 신고 수리가 되면 세관장이 오케이 사인을 딱 내면 그게 내국 물품이 되거든요. 그렇게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으로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보세구역은 언제 빠져나올 수 있다? 내국 물품이 됐을 때, 수입 신고 수리가 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구역에 집어넣고 뭘 하겠어요? 수입 신고를 하겠죠. 자, 그게 이제 오케이. 세관장이 수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신고 수리라고 얘기를 해요. 수입 신고 한마디로 오케이, 갖고 들어가. 내국 물품 됐어. 물론 수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반출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세구역에서 반출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자, 통관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반출까지. 자, 근데 이거는 사실 가장 일반적인 통관 절차고요.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자, 이 가장 일반적인 통관 절차고요. 예외적으로 수입 신고를 더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품 반출을 수리가 나기 전에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예외적인 특례적인 경우고요. 그것도 볼 텐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통관 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통관 파트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제1장에 보시면 운송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운송수단. 한마디로 출항해서 입항까지의 과정을 볼 겁니다.
여기서 볼 거는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용들이 뭐냐? 예를 들면 우리 개항이라고 1절에 나오는데 제목이 개항이 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외국무역선이 인천항에 들어와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외국무역선이 대천해수욕장으로 들어와요. 쏴죽여야지. 그렇죠? 자, 외국무역기가 인천공항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인천공항 들어오는 거 괜찮은데 어디 병원 헬기장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막 우리 집을 향해서 날아 들어오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해? 쏴 죽여야지. 그렇죠? 정해진 항만으로 외국무역 선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개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입항을 할 때 그냥 들어오겠어요? 절차 거쳐야겠죠.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차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항부터 입항까지를 우리는 지금 운송수단에서 보실 거예요. 운송수단에서. 자, 그 다음에 2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세구역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차에서는. 자, 그래서 보세구역 통으로 하나 줍니다. 단원 하나 준 거예요. 보세구역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운송 쪽에 보시면 운송수단하고 운송은 조금 다른데 운송에서 다루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보세 운송, 뭐 조납물품 운송, 내국 운송 이렇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보세 운송입니다. 보세 운송은 뭐냐? 자, 볼게요. 자, 개항. 뭐 부산항도 개항일 거고 인천항도 개항일 거고 개항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24개 개항이 있는데 어쨌든 부산항으로 지금 물품이 들어왔어요. 그럼 보통 부산에서 통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근데 나는 지금 인천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부산에서 통관하려면 부산에 있는 보세구역을 이용해야 되고 부산에 있는 관세사 쓸 필요는 없지만 뭐 어쨌든 부산에 있는 보세구역 이용해야 되고 또 부산에서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나 그게 싫어. 난 내 집 앞에서 하는 게 좋아. 그게. 그러면 인천에서 그걸 진행하고 싶어요. 얘를 옮겨와야겠죠. 가능할까요? 자, 봐봐요. 부산에서 들어왔어. 아직 수입신고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외국 물품이죠. 그걸 여기까지 옮긴다고요? 못 돌아다닌다며. 못 들어온다며요. 외국 물품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보세구역 못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항에 들어왔어요. 부산항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항에 들어오면 입항하면 보세구역 가야겠죠. 근데 보세구역이 설마 부산항 바로 거기 앞에 있을까요? 그 땅값 비싼 데다가. 창고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또 그 창고까지 어떻게 해요? 뭐 쇼핑백에 실어 나를 거예요? 운송수단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동하는 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국 물품인 채로 이렇게 보세구역에 이동하는 거리. 내가 만약에 뭐 인천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뭐 보세구역에 이동하는 이런 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물품인 채로 운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보세 운송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 운송은 바로 그거예요. 트럭은 내국 운송수단이야. 운송수단은 트럭. 근데 그 위에 외국 물품이 실려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트럭에는 우리나라 물품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국 물품이 실려서 이런 식으로 운송하는 게 바로 보세 운송이에요. 왜 보세 운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규정까지 해가면서 보세 운송에서 세관장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자, 외국 물품인 채로 지금 인천까지 가겠대요. 인천에 있는 어떤 보세 창고로 가겠답니다. 근데 세관장이 불안한 건 뭘까요? 얘는 아직 통관도 완료가 안 됐고요. 통관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세금도 안 냈겠죠. 그런 애가 외국 물품인 채로 돌아다니겠대요. 걱정하는 건 여기 갈게요라고 얘기하고 집에 갈까 봐. 그래서 보세 운송을 규정을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항부터 보세 구역까지 이렇게 보세 운송 쪽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운송 쪽에서. 자, 넘겨서 통관 있죠? 여기서는 진짜 이 통관에 대한 절차들 한마디로 출항부터 반출까지 전 절차가 이 통관에 나오는 거예요. 통관 파트에서는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4가지 부분. 정말 중요한 건 보세 구역하고 통관이겠죠. 나머지는
운송수단하고 운송은 일단 양이 되게 적어요. 정말 양이 적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세구역과 통관 쪽이 거의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요. 뭐 보세 운송이나 운송수단 쪽에서는 거의 뭐 한 문제씩 정도 출제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통관 파트고요. 그럼 우리 또 조문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조문표 보시면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봤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앞부분에 과세 파트,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통관 부분은 일단 5장은 넘어가시고요. 5장은 넘어가고 6장에 보면 운송수단이 있죠. 7장 보세구역 있죠. 8장 운송이 있죠. 보세구역이 되게 길죠. 그 다음에 통관, 얘 역시 되게 길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세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에서는 후반부에 이제 중반부 지나서 통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껴있는 애들이 있어요. 5부에 보면 5장에 보면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라는 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통관 파트가 끝났는데 또 뒤에 뭐가 군더더기처럼 달려있죠. 10장에 보면 세관공무원 얘기를 하고 있고 11장에 벌칙, 12장에 조사 처분, 13장에 보칙 얘기를 하고 뭐 보칙이 아마 어려울 거 없어요. 총칙은 진짜 메인 타이틀이 되는 그런 거고 보칙은 진짜 보충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별 상관이 없는데 세관공무원도 뭐 우리 관세사니까 세관공무원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5장하고 11장하고 12장은 뭐냐는 거지.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는 뭐고 지금 11장 12장에 나오는 벌칙 조사 처분은 뭐냐는 거죠. 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요건 다 구경했으니까 볼게요. 다시 차례 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통관 파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부에 관세행정 구제 파트라는 게 있고 5부에 보시면 처벌 파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관세법의 성격을 좀 나타내주는 경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세법의 성격은 뭐냐?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메인 타이틀 얘기를 하면서 요거에 그치지 않고 오지랖을 좀 떱니다. 오지랖. 정말 짜증나. 오지랖을 좀 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8페이지 한번 볼 거예요. 얘의 성격, 오지랖적인 성격을 한번 볼 겁니다. 8페이지에 관세법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 이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봤던 게 괄호 1, 2번이에요. 관세법은요. 세금을 다루는 조세법적 성격이 있고요. 그 내용이 지금 쭉 4줄에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다 알게 되실 거예요. 2번, 괄호 2번에 보시면 통관법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통관에 대한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출입 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집행하는 법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요 2개입니다. 근데 자,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내가 억울해요. 어떤 행정청이 내린 처분 때문에 억울해요. 그럼 보통 뭘 하죠? 소송을 걸죠. 그러면 어떤 법을 따라요? 행정소송법을 따릅니다. 자, 일단은 제가 관세법에 대한 처분은 누가 내리겠어요?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이 내리겠죠. 제가 세관장한테 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관세법에서는 소송을 먼저 걸 수는 없어요. 이게 조금 관세법의 특징인데 행정심판이라는 걸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가게 돼요. 소송 얘기보다는 이제 행정심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심판을 일단 진행을 할 건데 이 얘기는 그때 해당 부분 가서 하면 되는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분명히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관세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따르기 싫다는 거지. 행정심판법은 난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관세법에 대한 불만, 관세청장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불만, 세관장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불복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심판법 그냥 따르면 얼마나 좋아. 우리 그럼 이거 안 봐도 돼요. 법에서. 근데 아까 5장에서 얘기했던 법에서 5장에서 얘기했던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라고 있죠. 그게 바로 이 괄호 4번에서 얘기하는 쟁송 절차법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법에 따른 그런 불만,
세관장에 대한 불만, 불만이라고 해서 진짜 불만, 컴플레인 말고 처분에 대한 그런 불복, 세관장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불복 그런 걸 진행하려면 행정심판법을 뒤져보는 게 아니라 관세법을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관세법에서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물론 관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행정심판법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근데 주요한 내용들은 다 관세법에 있어요. 행정심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쟁송절차법적 성격이 있어서 이 내용도 봐야 되고요. 쉽지 않아요. 행정심판이 쉽겠어요? 소송은 어렵죠. 그런 것처럼 행정심판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도 젠장 까다로운데 그거를 관세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처벌 파트가 있고 이제 조사 처분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는 뭘 보죠? 변호사들, 검사들 하는 얘기가 대부분 형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법 몇 조에 따라 이 살인자는 죽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관세법에서 유명한 범죄가 뭐예요? 밀수입죄. 그런 거는 형법에 없어요. 관세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세범인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위반한 그런 관세범인에 대해서는 관세범인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로 처벌 규정을 해놨어요. 형법을 안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 한번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그냥 보진 말고. 그러면 형법이 더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형법에 있는 처벌이 더 무서울까요? 관세법에 있는 처벌이 더 무서울까요? 답부터 얘기하면 관세법이 더 무서워요. 가볍게 처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섭게 처벌하려고 관세법에서 해놓은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 뭐 우리가 참 이게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 진짜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고, 뭐 술을 마신 상황이라든가 뭐 심신미약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감경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참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술 마신 상태에서 뭐 저 정신병자예요, 뭐 조현병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감경 처벌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저 정신 나갔어요, 막 저 술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다 우기잖아, 범죄를 저지르면. 참 그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그런 식으로 감경 처벌되는 게 형법에 있죠. 근데 자, 관세법 한번 볼게요. 밀수입. 제가요 술 마시고 실수로 밀수를 했네요. 이게 말이 돼요? 저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밀수를 했어요. 뭐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없어요. 관세법에서는. 관세법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살인죄가 있고 또 형법에서는 살인 미수죄가 있죠. 어때요? 둘이 똑같아요? 다르죠? 살인 미수는 감경 처벌이 되죠. 근데 자, 만약에 관세법에서는 밀수입죄, 한마디로 밀수를 직접 한 놈이나 밀수입을 준비하다 걸린 놈, 준비가 아니라 밀수입을 하다가 실패한 놈, 미수범이죠. 밀수를 하려다가 실패했어. 똑같이 처벌해요. 똑같은 놈이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자, 살인을 자꾸 우리 만나자마자 죽이는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자, 살인을 하려고 이 사람이 칼을 갈았어요. 밤에 칼을 갈았어. 그래서 걸렸어. 처벌돼요? 안 되죠. 자, 근데 밀수를 하려고 얘가 준비를 했어요. 막 작전을 짜고 막 사람들하고 뭐 네가 뭐를 맡아라 막. 그러다 걸렸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비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수범하고는 틀리죠. 실패에 그친 사람과, 실패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범죄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과 예비범은 다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걸려도 처벌이 돼요. 관세법은. 물론 똑같이 처벌되진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벌 파트도 봐야 돼요. 이 형법에 있으면 우리가 안 봐도 될 텐데, 그냥 형법을 준용한다, 그냥 끝,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관세법에서 이렇게 오지랖을 떨어놔서 우리의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처벌 파트 중요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쟁송절차법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법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조사 처분하는 과정까지 다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격 까칠한 거. 자, 그래서 우리 관세법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사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뭐 행정심판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니까 막 처벌 어떻게 하고 막 조사 처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너무 재밌다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건.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많은 부분을 봐야 되는 게 관세법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좀 재밌게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보시게 될 거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거, 요번 시간에 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관세법 2달 동안 할 내용, 그 다음에 내년 시험까지 할 내용, 그 다음에 2차에서도 할 내용, 한마디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내용, 관세사로서 안고 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본 거예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진짜 내용 진도 나갈게요. 잠깐 쉴게요.